정말 당신이 맞나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영숙 씨, 난 기억을 전부 잃었었어. 왜 돌아오지 않았나요? 나는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미안해. 그때 내가 사고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찾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도 나 혼자 당신을 기다리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안 돼. 당신 사진을 보며 버텼어요. 우리 아이를 보며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당신을 보니까 숨조차 쉴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내 잘못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 긴 시간을 잃어버렸어. 8월의 태양은 마치 불가마처럼 서울 시내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나앉은 사람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고 에어컨이 나오는 가게 안을 찾아 들어가며 숨을 돌리곤 했죠. 그러한 여름 한가운데 72세의 백만장자이자 화장품 기업 영숙명화를 일군 창립자 허영숙 할머니가 오랜만에 모임을 앞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허영숙이 거주하는 곳은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초고층 펜트하우스. 실내에 들어서면 그림처럼 펼쳐지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할 법한 호화로운 공간이었죠. 그러나 허영숙은 그 넓은 공간을 홀로 쓰며 지내왔습니다. 그에 대한 외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박 장식이 새겨진 저택의 대문은 늘 그녀를 조용히 배웅하고 맞이할 뿐이었죠. 오늘은 여러 해 만에 친구들과 점심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로 근황을 전하고 가벼운 수다를 떨며 옛 추억을 나누기로 한 약속이었죠. 그러나 허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만에 외출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일생일대의 전환점 같은 일이 찾아올 것만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허영숙은 자신을 태우러 온 운전기사에게 간단한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3시간 후에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만납니다. 혹시 차가 밀려서 늦으면 곤란하니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주세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조수석 뒷자리에 조심스레 몸을 실었어요. 수십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발에 살짝 끼이는 느낌 때문에 내내 거슬렸죠. 그 구두는 지난주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면세점에서 추가로 구매한 신상 컬렉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녀는 발 뒤꿈치를 조정하며 중얼거렸지만 신발을 벗을 수도 없어 억지로 자리를 잡아보려 애썼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함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차량이 오가는 도로와 빛나는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햇살은 눈부실 정도였죠. 허영숙은 예전의 자신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에스티로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녀는 동네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았던 젊은 주부였어요. 그러다 남편 김준호의 획기적인 화장품 포뮬러를 기반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남편이 실종된 뒤에 홀로 기업을 키우며 오늘의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가 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돌연 사라진 후로 그녀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한 추억을 붙들고 독하게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숙명화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냈고 대중과 언론은 그런 그녀를 강인한 여성 기업인의 전형으로 추앙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되어도 여전히 우아하고 성공적이라며 존경을 표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늘 가슴 한켠이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려는 듯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가 반가웠습니다. 차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허영숙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땀도 좀 내볼 겸 여기서부터 걸을게요. 그쪽 골목 안 레스토랑이니까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주차해놔요. 운전기사는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막상 걸으려니 발 뒤꿈치가 점점 쓰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계속 쓸리는 것이 문제였죠. 이렇게 10분만 걸어도 못 버티겠는데 그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젊은이, 혹시 이 근처에 구두 수선하는 가게가 있나? 경비원은 찰나의 고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골목 끝에 행복 구두방이라고 아주 오래된 가게가 있어요. 기술이 좋고 세심해서 명품 구두 같은 것도 잘 고쳐준다고 들었습니다. 행복 구두방이라는 이름이 뭔가 구식이면서도 정겹게 들렸습니다. 허영숙은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강남대로에서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벽에 붙은 오래된 벽보와 낡은 철문들, 그리고 비좁은 상점들이 마치 다른 세계로 접어든 듯한 느낌을 주었죠. 이런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름한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바랜 글씨로 행복 구두방이라고 쓰여 있었죠. 오래된 목재 간판 위에는 잔뜩 긁힌 흔적이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는 이 가게가 오랜 세월을 버텨왔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안에서 은은한 가죽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진한데? 그녀는 콧잔등을 찡그리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은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바깥의 시끄러운 도시 소음과는 달리 가게 안은 시간 자체가 다른 곳과는 별개의 흐름을 지니는 것만 같았죠. 구두방 내부는 예상 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구두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구두부터 최신 트렌드의 화려한 힐까지 다채롭게 걸려 있었죠. 작업대 위에는 가죽 조각과 구두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꽤나 정성을 들여 관리된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허영숙은 아무도 없는 가게 한가운데서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안쪽 작업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허영숙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언제 들어봤나 싶은 낯익음이 가슴속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죠. 설마 그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남편의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은 많았지만 이 상황에서 바로 연결짓기엔 너무 황당했죠. 허영숙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가게 안을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작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이 꽂혔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헤어스타일과 화장, 옷차림은 분명 90년대 초반 분위기를 풍겼고 남자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본 순간 허영숙은 심장이 잠시 멎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는 한때 자신과 함께
화장품 가게를 꾸려나가던 남편, 김준호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경악한 얼굴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에 찍은 결혼사진이나 기념사진은 집에서도 보관하고 있지만 이런 구도와 표정의 사진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남편과의 추억 중 하나일 텐데 왜 이곳에 걸려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녀가 바닥에 뿌려진 먼지를 밟으며 멍하니 서 있을 때 뒤쪽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영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노인을 본 순간 한치의 의심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어딘가 지친 기색이 감도는 표정, 그러나 그 눈빛만은 분명 그녀가 기억하는 30년 전 남편의 것이 맞았습니다. 준호 씨? 허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서자 노인 역시 손에 들고 있던 구두를 떨어뜨리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영숙 씨?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눈물과 떨림이 가슴속에서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30년간의 애타는 그리움과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허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행복 구두방에서의 만남은 운명적이면서도 기적 같은 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순간 허영숙은 겨우 자신을 추스르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김준호 역시 입술을 꾹 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30년이란 간극이 만들어낸 혼란 때문인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허영숙은 낯선 목소리 톤을 느끼면서도 그의 말 속에 스며 있는 익숙함을 놓치지 않았죠. 내가 더 놀랐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니.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둘은 곧 수선 테이블 옆에 놓인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패점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김준호는 잠시 가게 문을 닫아버렸죠. 그렇게 둘은 주변 환경도 잊은 채 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준호가 처음 입을 뗐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가 언급한 그때는 바로 30년 전 봄, 집을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김준호는 자연유래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화장품 포뮬러를 개발해 여러 대기업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이었죠. 그가 어느 대기업 임원들과 미팅을 가겠다고 한 날, 허영숙에게 오늘 미팅이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걱정 말라고 말한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허영숙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허영숙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날 미팅을 하려고 갔는데 임원들이 내가 가져온 포뮬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약만 제대로 이뤄지면 당장 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가 설명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작은 가정용 랩에서 실험을 반복하며 밤낮 없이 연구한 포뮬러가 곧 큰 회사의 투자를 받고 그로 인해 가족의 삶이 풍족해지고 김준호와 허영숙이 함께 꿈꾸던 새로운 인생이 성큼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른 순간 김준호는 우연히 그 임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 포뮬러만 손에 넣으면 끝이지. 계약금이고 뭐고 줄 필요 없어. 그 가난한 화학자가 이거 불평해봤자 누가 믿겠어?
당시 그들은 김준호를 철저히 이용할 생각이었고, 김준호가 계약을 따내기 전부터 이미 그의 포뮬러를 빼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도망치듯이 미팅 자리를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빨랐어요. 김준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건물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정체불명의 검은색 차량이 따라붙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위협을 가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달아났어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이후 김준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몇 달 동안 기억을 잃은 채 신원미상의 환자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원을 증명해줄 어떠한 소지품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갑과 신분증은 아마 사고 현장에서 분실되었거나 그 검은색 차량 쪽에서 빼앗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도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주변에 그를 찾으러 오는 가족 역시 없었기 때문에 병원 비용조차 막막했죠. 그러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한 구두방 주인이 그에게 연민을 느껴 퇴원 후 갈 곳이 없던 김준호를 데려가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그때 기억이 없었어요. 이름조차 가물가물했고 내가 결혼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건 구두 수선 일을 배우게 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뿐이었죠. 기억 상실 상태에서 김준호는 자신을 강태식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두방 주인이 그렇게 이름 지어 주었고 거기에 별 이의를 제기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얼마간은 잔잔한 일상을 보내며 치료를 병행하던 중 운명처럼 서서히 기억의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5년쯤 지나서야 내가 결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는 TV에서 당신 소식을 접했죠. 당신이 내 포뮬러를 토대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고 한국의 에스티로더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돌아가봤자 오히려 당신에게 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은 허영숙은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정말 돌아와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김준호도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직도 내가 제대로 판단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내가 옆에 있는 게 당신과 아이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았고 결국 이렇게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허영숙은 그제야 남편의 실종 후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죠. 남편이 빚쟁이를 피해 도망간 것 아니냐, 다른 여자가 생겼다더라, 심지어는 강물에 투신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달아났을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로서의 책임감과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신이 내 포뮬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여도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난 이미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허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지낸 적 없어요. 내 옆에 당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몇 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길고 30년의 세월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를 하나둘씩 꺼내던 중 허영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고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오는 전화였죠. 허영숙은 전화를 받고 나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어요. 미안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오늘 약속은 못 갈 것 같아 친구들에게 짧게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마주보고 말했죠. 더 이야기를 해요. 30년이나 기다렸는데 더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30년의 고통을 처음으로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허영숙과 김준호, 혹은 이제 강태식으로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행복 구두방 내부에서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며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가게 안의 클래식 음악은 꺼졌습니다. 켜졌다를 반복했지만 두 사람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준호가 실종된 후 허영숙은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개발하던 포뮬러 시제품이 남아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연구를 이어가며 제품을 만들어냈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남편이 도망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자금 조달이 힘들었고 경쟁 기업들의 견제도 심해졌죠. 게다가 30대 초반 나이에 자녀를 키우며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박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힘은 김준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과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 남편이 돌아오면 자랑스럽게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포뮬러를 더 발전시켜서 기어코 대기업 못지않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허영숙은 그 자부심과 동시에 아련한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숙명화라는 이름, 사실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든 브랜드라는 의미였어요. 내 이름만 앞에 세웠지만 결국은 우리 둘의 추억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한편 김준호는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혼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뿌리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구두방 주인 할아버지가 나를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거리에서 방황했을지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는 50년 가까이 구두를 수선해온 장인이었고 가족 없이 홀로 늙어가던 중 우연히 김준호를 만나 친아들처럼 보살피며 수선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구두라는 게 참 정직하다고 느꼈어요. 바느질하고 본드칠하고 망치질해서 고치면 또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내가 그때 배운 건 망가진 물건도 정성껏 다루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죠. 김준호가 가게의 2층 작은 방에서 지내며 낮에는 구두를 고치고 밤에는 종종 공원에서 산책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 우연히 영숙명화라는 신생 화장품 브랜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대표가 바로 허영숙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기억 저편에 서려 있던 이미지가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심하게 뛰더군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게 있구나라는 막연한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며 김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선명하게 과거의 조각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자책과 내가 다시 나타났을 때 혹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동시에 엄습했죠. 결국 그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살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남아
구두수선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되었고,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붙여 수소문도 했었어요. 허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말을 들어버린 지금 그를 탓하기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가 있다는 걸 희미하게만 기억해요. 사실상 어려서 헤어졌으니 당신 얼굴을 잘 모르죠. 하지만 내가 늘 아빠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영숙명화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어요. 김준호의 눈에 먹먹함이 비쳤습니다. 그 아이 대학 졸업식 때 멀리서 봤습니다. 검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더군요.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관중석 맨 뒤에서 지켜봤어요. 그 말을 들은 허영숙은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비겁하게 떠나버린 줄로만 여겼던 어느 순간 그는 사실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보러 와줬다면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는지 알았으면 그녀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결국 말끝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당신들 앞에 서야 할지 그냥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허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세월 동안 그녀가 받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사업을 통해 억척스레 살아남아야 했던 현실. 반면 남편 역시 기억을 잃고 그 후에는 적지 않은 심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죠. 30년 그 시간이 참 길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네요. 그녀는 결국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감정이 교차되는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죠. 어머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길래. 그 남성은 바로 두 사람의 아들, 김준영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허영숙은 놀라 서둘러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무음 모드로 바뀐 상태였기에 연락이 계속 왔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준영은 다가와서 당황스럽게 둘러보았죠. 눈앞에 낯선 노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허영숙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굳게 다짐한 듯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 내 아버지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준영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그 순간 김준호와 준영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김준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고 반대로 준영의 눈에는 사진 속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구두방 한가운데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길고도 잔인했지만 그들이 마침내 마주한 이 순간은 더없이 현실감 넘치는 진실의 문턱이었죠. 김준영의 눈에는 낯선 노인의 얼굴과 어린 시절 사진 속 아버지의 면모가 교차되어 보였습니다. 허영숙이 내 아버지다라고 선언했지만 30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를 눈앞에서 마주한다는 건 충격 그 자체였죠.
김준영은 심장이 쿵쾅거려 의자에 앉으려다 마음이 복잡해 그저 가게 한가운데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농담일 리가 있니? 이분이 내 친아버지다. 30년 전에 사고로 실종됐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오셨대. 말이 안 돼요. 김준영은 넋이 나간 얼굴로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서 있던 허영숙 또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되찾은 기쁨, 그동안의 상처, 또 이제 막 사실을 접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죠. 한편 김준호는 멋쩍은 표정으로 아들과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김준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보았지만 준영은 그 손을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긴 세월에 대한 슬픔이 단숨에 치밀어 오르며 말문이 막혔죠. 아버지, 정말이긴 합니까? 왜 지금에서야? 그 물음에 김준호는 아무런 변명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허영숙에게 털어놨던 사고와 기억상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간단한 말로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허영숙이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자 준영은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작은 테이블 앞으로 왔습니다. 김준호도 마주 앉았고 세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어느덧 저녁이 찾아와 골목길에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죠. 허영숙은 먼저 분위기를 추슬렀습니다. 준영아, 앉아서 차근차근 들어봐. 아버지가 어떻게 30년 동안 살았는지, 그리고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나도 오늘에서야 제대로 다 들었어. 어떻게 다들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겁니까? 준영은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가 늘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말해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 하지만 30년이라는 장벽 때문에 가슴 한켠이 쓰려오는 것도 사실이었죠. 결국 김준호가 천천히 그날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미팅 자리에서 포뮬러를 노렸던 이들의 음모, 불의의 사고, 기억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구두방에서 살아온 인생까지. 준영은 이 모든 상황을 들으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던 모습과 매일 밤 아버지를 기다리며 울던 모습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도 한동안은 아버지가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결국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 정말 사고였고 기억을 잃었던 거라면 저나 어머니를 일부러 버린 건 아니라는 거네요. 김준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난 단 한순간도 너희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 기억을 찾고 나서는 오히려 내가 나타나면 너희에게 해가 될까봐 무서웠다. 그 회사가 계속 우릴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사라면 그때 아버지 포뮬러를 노렸던 곳이요? 그래. 그쪽 인사들 중 일부는 아직도 업계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준영은 자신이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업계 곳곳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급성장했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간판만 바꿔달고 살아남은 화장품 기업들이 여럿 있었죠. 아직 누가 아버지를 해치려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옛날 사건에 관여했던 세력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네요. 허영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쩐지 사업하다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방해가 들어올 때가 간혹 있었어. 경쟁사라기엔 의도가 이상하고 마치 과거 내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지.
그 말에 김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불길한 예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결국 세 사람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 과거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김준호가 사고를 당했던 시점에 얽힌 사람들의 이름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 나가자. 허영숙이 마침내 결의를 다진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난 것부터 감사해야 해. 30년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말을 들은 준영은 복잡했던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 맞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 김준호가 살짝 찌푸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옛날 그 사람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혹시 감시당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확신할 순 없지만 나쁜 예감이 든다. 이 가게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허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혼자 겁먹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위험이 닥친다면 가족이 같이 맞서면 되죠. 나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과 준영이가 있다면 훨씬 든든해질 거예요. 그 말에 김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은 가족으로서의 연대를 다시 실감했습니다. 긴 이별이 빚어낸 상처는 아직 깊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위협이라도 맞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번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준영은 자신의 차로 김준호와 허영숙을 각각 집으로 모셨습니다. 구두방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허영숙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근처 호텔에 잠깐 방을 잡아 쉬었고 김준호는 익숙한 골목길에 남아 밤을 보냈죠. 허영숙은 이제부터는 당신도 내 곁에서 지내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준호는 당장 익숙한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맡긴 구두들도 많고 당장 수선이 필요한 손님들을 그냥 내칠 순 없잖아. 그 말에 허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정말 책임감은 여전하네요. 그래도 조만간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쉬어요. 당신이랑 편히 대화도 하고 싶고. 한편 김준영은 회사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변호사와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있다가 이제야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버지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변호사와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허영숙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대표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조차 잘 모르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김준영은 당분간 김준호가 공식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임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실종 상태가 너무 오래 이어져서 행적이 불분명했으니 여러 행정적,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중에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면 그때 준비합시다. 그 전에 과거 기록들을 좀 더 조사해 볼 게 있어요. 그는 회사 내 서고에 보관된 90년대 사업 서류들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영숙이 과거 남편의 포뮬러를 어떻게 양도받고 사업을 확장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켰던 경쟁사가 누군지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죠. 또한 30년 전에 김준호가 접촉하려 했던 대기업 임원들의 명단을 추적한다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김준영은 찾고 있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김준호가 만났던 임원 중 한 명이 지금은 뷰티코리아라는 대형 화장품 기업의 회장 박정교로 추정된다는 사실이었죠. 90년대 중반 투어나학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박정교가 회사를 떠난 뒤 어느 날 갑자기 뷰티코리아를 세워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이 박정교라는 인물이 상당히 수상한데요. 변호사가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다른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자의 기술을 헐값에 빼앗아온 정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소송도 몇 건 있었는데 다 돈으로 막았는지 유야무야된 적이 많습니다. 김준영은 이를 확인하고 직감적으로 이자가 아버지를 위협했던 장본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검은색 차도 어쩌면 박정교 쪽에서 보낸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 저녁 김준영은 직접 행복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골목을 지나 도착한 가게 문은 영업이 끝났는지 반쯤 닫혀 있었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니 김준호가 낡은 탁자에 앉아 구두를 손보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김준호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반겼습니다. 어쩐 일이냐? 바쁠 텐데. 준영은 의자에 앉아 발견한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교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과 과거 투어나학의 기록을 추적하는 상황을 설명했죠. 김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박정교 맞아. 대기업 임원진이 셋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 나중에 내가 회복하고 나서 신문을 보던 중에 박정교라는 이름이 등장하길래 혹시나 했었는데 확신하진 못했어. 근데 이제야 딱 들어맞네. 준영은 증언만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야.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계약서나 녹취 자료도 없고 설령 내가 법정에 나가서 진실을 말한다 해도 상대가 발뺌하면 복잡해질 거야. 그럼에도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도 아버지 포뮬러 관련 자료가 분명 남아있을 거예요. 그 시제품이나 실험 노트 같은 것들. 어머니가 다 못 버리고 보관했을 수도 있죠. 그걸 뷰티코리아에서 훔쳐가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30년 전 일이라도 추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김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좋지. 다만 박정교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마침 그 순간 김준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회사 경영팀장이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대표님,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론사 쪽에 영숙명화의 창업 포뮬러가 사실은 표절이었다는 식의 정보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부 자료를 왜곡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흠집 내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요. 준영은 굳은 얼굴로 전화를 끊으며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상대도 강하게 반격하는 모양입니다. 김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래,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며칠이 지나자 영숙명화와 관련된 악성 루머가 업계와 인터넷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포뮬러가 표절이다. 대표이사의 가족사에 어두운 비밀이 있다 등 근거 없는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허영숙과 김준영은 공식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사내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문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90년대 초반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파일이 소실된 흔적이 발견됐죠. 허영숙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건 자신이 회사를 급하게 키우는데 집중하느라
과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허영숙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론 한껏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폭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흔들고 들어오는 거지. 그때 변호사가 다급한 얼굴로 자료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옛날 법원 기록을 뒤져보다가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1994년 봄에 투어나악이 유독 높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재산 피해나 화재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투어나악이 연구 결과물 도난 명목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다가 큰 돈을 수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포뮬러가 사라졌다고 신고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말이죠. 허영숙은 그 문서를 읽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 남편의 포뮬러를 자기들 걸로 둔갑시키고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에 돈까지 챙겼다는 뜻이네요. 박정교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어요. 곧바로 준영이 이 정보를 김준호에게 알렸습니다. 김준호는 그렇다면 30년 전 사건이 고스란히 문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감했죠. 회사가 보험 청구를 했다면 그 근거 자료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 문서에 기술된 도난당했다는 포뮬러가 실제로 자신이 개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짓말을 한 쪽이 누군지 금방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방향에서 더 강력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행복구두방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침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김준호가 작업을 끝내고 막 불을 끄려던 참에 누군가 문손잡이를 잡고 힘껏 흔들었죠. 누구십니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문에 설치된 작은 유리창 너머로 건장한 체격의 그림자 두어 명이 어른거렸습니다. 김준호는 바로 112에 신고하겠다고 외쳤지만 침입자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졌죠. 겁먹기보다는 화가 치민 김준호는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준영은 당장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본사 경호팀에 부탁해 놓을게요. 하지만 김준호는 가난한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었고 또 대놓고 경호원을 배치하면 되레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나도 내 가게를 계속 지키고 싶다. 괜히 떠나버리면 억울하게 쫓겨나는 꼴이잖아. 결국 두 사람은 절충 안으로 골목길 주변 CCTV 설치와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사설 보안 요원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네 주민인 척 다니며 수상한 인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선만 구축하기로 한 것이죠. 며칠 뒤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준영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늦은 밤 회사 인근 창고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창고에는 90년대 초부터 보관해온 옛날 문서와 신제품 출시를 앞둔 일부 재고 물품이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고 직원들과 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상당한 자료가 이미 불타버렸죠. 불이 어느 정도 진압되고 나서 김준영과 직원들은 잔해 속을 뒤지며 건질 만한 문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단서가 될 만한 자료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특히 김준호가 작성한 옛 연구 노트나 실험 보고서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던 구역이 심하게 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김준영은 검게 그을린 파일 하나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허영숙은 이 사실을 김준호에게 알렸습니다. 김준호는 결국 크게 분노했고 그간 참고 있었던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 너희 회사까지 흔들려 하잖아. 가만둘 수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네요. 허영숙도 굳은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옛날엔 내가 당신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싸워야겠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우리 노력, 이렇게 무너질 순 없죠. 곧바로 세 사람은 법률 전문가, 사설 탐정까지 활용해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화재 직전 창고 주변을 어슬렁대는 모습이 포착된 차량, 그 차량이 박정교 혹은 뷰티코리아와 연관되어 있는지, 과거 투어나학의 관계자 중 현 뷰티코리아 직원이 누가 있는지 등을 폭넓게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의외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투어나학의 옛 회계 담당이었던 박모 씨라는 이가 30년 전 보험금 청구는 사실상 사기였고 그 증거를 지금도 갖고 있다며 접근해온 겁니다. 박모 씨는 자신이 예전에는 박정교의 사주를 받아 움직였지만 최근 들어 여러 협박을 당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배신을 결심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준영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박모 씨를 조용히 호텔로 불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죠. 그때 박정교가 고용한 이들이 김준호 씨를 뒤쫓은 건 사실입니다.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고 사고를 낸 직후에도 은밀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김준호 씨가 신원불명 상태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회계부서를 통해 자신들의 고유 기술이 도난당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 증거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서류 일부를 복사해 놨습니다. 퇴직할 때 혹시나 해서 챙겨뒀는데 박정교가 알면 저 가만 안 둘 겁니다. 김준영은 자료를 훑어보다가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와 흥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혁신적인 천연 화장품 포뮬러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파일명에는 김준호라는 이름이 버젓이 기록돼 있었죠. 투어나학 측이 내부 연구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문서였지만 사실은 김준호가 개발한 포뮬러를 몰래 빼앗아 보험 사기에 악용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는군요. 김준영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거짓말로 뒤덮인 30년의 허상을 이제야 걷어내게 됐네. 박정교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야 해요 하고 당부했죠. 김준호 역시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서 증언할 거다. 내 포뮬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0년 전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며 분연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족 모두가 박정교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온 상황이었으니 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죠. 싸우다가 다칠 수 있다는 불안도 컸지만 더는 도망치거나 침묵하며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교 측에서 먼저 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준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던 겁니다. 거꾸로 영숙명화가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미 이쪽 손에 30년 전 보험 사기의 자료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허영숙은 서글픈 웃음을 흘리며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게 지금의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겠네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구축했던 꿈을 지키기 위한 김준호는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난 이미 당신이 이 회사와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아. 이제부터는 내가 그 무게를 같이 들 테니 너무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마.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준영은 묘한 감동과 안쓰러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이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준영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죠. 우리 절대 물러서지 맙시다. 그동안 당해온 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진실을 증명할 차례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법정 싸움과 언론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오는 길이자 박정규에게 빼앗긴 김준호의 꿈을 다시금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가족은 충분히 고통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세상에 숨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죠. 밖으로 나서면 여전히 강렬한 여름 햇살이 도시를 달구고 있었지만 그 뜨거움이 이제는 오히려 세 사람의 투지를 불태워주는 듯 했습니다. 행복 구두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가 30년간 가려져 있던 음모의 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서막이 된 것입니다. 김준영과 허영숙, 그리고 김준호는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김준호가 공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투어나학의 옛 회계 담당 박 모 씨가 넘긴 자료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죠. 가족이 다시 뭉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의욕과 그리움이 이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며 진실이란 큰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퍼즐이 완성되기까지 박정교와 뷰티코리아가 얼마나 강하게 반격해 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일정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어느 오후 세 사람은 허영숙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 함께 식사 준비를 나눠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여 가며 향후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는 그들에게도 낯선 경험이었어요. 서로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30년 만이었으니까요. 집 안 곳곳에는 허영숙이 평생 모아온 예술품과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 어린 아들 준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도 걸려 있었죠. 김준호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자신 없이 찍힌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허영숙은 손을 내밀어 남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 사진 제대로 다시 찍으면 돼요. 그 말에 김준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그동안 내 곁에 없었던 만큼 더 잘할게. 그날 회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30년 전 보험 사기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둘째, 김준호가 직접 경찰 및 언론에 진술할 시점. 셋째, 뷰티코리아와의 재판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지. 김준영이 자리에 모인 팀원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언론에 먼저 터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대형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투어나학의 옛 기록과 보험금 청구 사기를 공개하는 거죠. 박정규 쪽이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려 해도 이미 여론이 움직이면 그들도 방어하기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허영숙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론이 한쪽 편만 들어줄까요?
박정교가 워낙 인맥이 넓고 재력도 막강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기사각도 자체가 영숙명화의 거짓 폭로 같은 프레임으로 뒤바뀔 수도 있어요. 김준호는 무표정해 보이지만 눈동자 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재판을 통한 공적인 절차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직접 증언하고 30년 전 사고에 대해 경찰에도 다시 수사를 의뢰하자. 그 뒤 언론을 활용해도 늦지 않을 거야. 준영도 아버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뷰티코리아 쪽은 쉽게 꼼짝 못할 겁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자료가 있으니까요. 결국 세 사람은 변호인단과 협의 끝에 먼저 수사를 재개하도록 경찰에 정식 진정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실종 사건과 당시 보험 사기 정황을 알리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피해자 진술서에 서명했죠. 또한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30년 전 투어나악이 빼돌렸던 포뮬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전투의 서막이었습니다. 허영숙과 김준영은 심적으로 긴장했지만 오히려 김준호는 오래된 결심을 더 공고히 하는 듯 보였죠.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으나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겠다며. 며칠 뒤 김준영과 변호인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서울지방경찰청에 방문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실종 사건의 재수사에 관한 첫 만남이었죠. 경찰 측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30년 전 미해결 사건이라는 거고 당사자분이 생존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준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기억상실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에야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투어나악 측이 당시 아버지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시도했고 그 결과 사고가 난 거죠. 그에 관한 물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며 곤란해했습니다. 일단 본청에서 기록을 재검토해야겠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화나 위협 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과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바로 최근 창고 화재 사건, 행복 구두방 침입 미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쪽에 제보한 사람도 있으니 추가 조사로 가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도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인터폴 조회나 폐쇄된 과거 회사 기록 등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김준호가 직접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 30년 전 사고 당일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간단한 메모리얼 스케치까지 곁들여 골목길 모습, 검은색 차의 번호판 일부, 임원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기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가 털어놓은 내용은 당시 사건 파일에서 누락됐던 여러 단서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정확히 어떤 부위를 다치셨는지 기억하세요? 조사관의 질문에 김준호는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많이 피가 났던 것 같고 그 뒤론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깨어난 뒤에도 몇 달간 내가 누군지 몰랐죠. 그의 목소리엔 담담함과 서글픔이 공존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을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게 애석할 정도였죠. 경찰에 진정을 넣은 뒤 다시 회사로 복귀한 김준영은 뷰티코리아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박정교가 직접 공개석상에서 움직이진 않았지만 배후에서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인사 라인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죠. 주주들에게 영숙명화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리포트를 뿌린다든지 업계 사람들에게 김준호라는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뒷말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준호 자신도 구두방으로 직접 찾아오는 수상한 손님들 때문에 일상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구두를 수선하려고 찾아온 것 같지 않은 이들이 떠보기식으로 말을 걸고 돌아가는 경우가 잦아진 겁니다. 사장님, 여기 혹시 오래된 문서 같은 것도 보관하시나요? 구두 말고 다른 물건은 안 고치시나? 등등. 묘하게 구두와 무관한 질문만 던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설 보안요원이 그 광경을 주시하며 경계를 강화했지만 아직 뚜렷한 물증 없이 그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김준호는 문득 가게 안에서 혼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이뤄내려 했던 꿈은 단지 성공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죠. 그 포뮬러로 사람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돌보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환경에도 이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박정교 같은 사람은 돈과 권력을 위해 타인의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린 거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게 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성이며 말소리를 주고받고 있었죠. 김준호는 이번에도 불청객인지 의심스러워 조용히 불을 끄고 가게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을 살짝 내다봤죠. 가느다란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장한 청년으로 보였고 다른 하나는 중년 사내. 언뜻 보기만 해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상의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잠시 후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죠. 김준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들은 누구며 또 무슨 의도로 여기까지 온 걸까? 분명 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증언이니 증거니 하는 단어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김준호가 공인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걸 막으려 혹은 그를 올가매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영은 또 다른 희소식을 들고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어머니가 보관해둔 연구 노트 일부가 건졌대요. 지난번 화재에서 거의 다 탔는데 다행히 사본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자료 중 일부는 허영숙의 개인 서재에 따로 카피해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김준영은 낡은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수기로 써놓은 화장품 조성 비율과 천연 성분 활용 아이디어, 테스트 결과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요. 서명도 아버지 필체 그대로고요. 이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준호는 노트를 보고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런 것까지 남아있을 줄이야. 내가 밤낮 없이 연구하던 기록이지. 당시에는 간이 실험실밖에 없어서 손으로 직접 점도 측정하고 색깔, 향까지 전부 기록했었어. 그는 노트 속 페이지를 넘기며 옛날의 자신과 대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과 확신이 고스란히 적혀있던 기록이니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었죠. 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 외에 그 회사에 넘어갔던 초안 같은 게 더 있었나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투원화학 임원들에게 제시했던 시제품 설명서가 따로 있었을 거야. 내가 만들었지만 워드로 정리해서 그들의 사무실에서 인쇄까지 했었거든. 그럼 그 문서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뷰티코리아 내부 자료실 같은 곳에서 몰래 보관 중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속으로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그 문서와 현재 가진 보험 사기 자료, 그리고 김준호의 연구 노트까지 모두 연결지을 수 있다면
30년 전 범죄가 뚜렷이 드러날 게 분명했죠. 게다가 김준호 본인이 직접 이건 내가 썼다고 증언할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변호인단도 지금 이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찰 수사와 연계해서 민사형사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게 목표예요. 김준호는 굳은 결의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마. 이번에야말로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뷰티코리아 쪽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업계 일부 언론 매체를 매수해 영숙명화는 30년 전 사기극의 피해자인 척하지만 사실 그 기술은 검증이 안 된 불량 포뮬러였다는 식의 기사나 외부 의혹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한국 화장품업계의 원로라는 익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김준호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연구는 허황된 수준이었다는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론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자 영숙명화 내부 직원들도 동요했습니다. 대표였던 허영숙과 준영을 신뢰하는 사람들조차 회사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죠. 그 무렵 허영숙은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아들, 그리고 김준호 씨가 3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어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의 노력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기억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동안 회사가 흔들리더라도 결국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그날따라 허영숙의 목소리는 유난히 울림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일부는 울먹이기까지 했죠. 회사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허영숙이라는 창업자의 신념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직원들은 일제히 대표님 걱정 말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허영숙은 그 응원에 짧게 눈시울을 붉혔지만 곧 미소 짓고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현했죠. 경찰과 검찰 양측에서 3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박정교는 궁지에 몰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긴밀하게 손잡았던 일부 정치 경제계 인사들을 총동원해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 사회 분위기도 달라져 이전처럼 쉬이 묻어버리긴 힘들었죠. 게다가 김준호 측이 연이어 결정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통에 변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교는 변호사단을 통해 우리는 억울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투어나학에서 보험 처리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기술은 애초에 우리 내부가 개발하던 것이고 김준호 씨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직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일 뿐이었다. 실종됐다는 것도 우리로선 모르는 일이다. 이 성명문을 듣고 김준영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허영숙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대응이네. 내가 보기에 이미 박정교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돌아선 거야.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여론전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깎아내려고 할 거다. 그들의 판단대로 박정교 측은 각종 소송 지연 전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늑장 제출하고 증인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법원에 수차례 연기를 요청하는 시기였죠. 이로 인해 영숙명화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니 언론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루머만 계속 소비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허영숙과 김준영 그리고 김준호에게 쌓였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세 사람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을 확충하고 민간 조사 인력을 동원해 뷰티 코리아의 뒤를 다시 파고들었어요. 다행히 박 모 씨처럼 과거 투어나학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이들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교의 재력과 압박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도 이 사태가 본격적으로 커지자 자신도 더 이상 피해자가 되기 싫다며 양심선언에 동참했죠. 이러한 동력이 모여 마침내 법원에서는 박정교와 뷰티코리아가 이 소송을 더 이상 지연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 일정이 최종 확정되고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로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허영숙은 조심스럽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진실을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게 됐네요.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석에 서게 되면 모든 걸 낱낱이 폭로할 거야. 그들이 30년간 해왔던 짓이 어떤 건지 전부. 옆에서 준영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도 우리 가족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소송 일정이 확정된 뒤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뷰티코리아 측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여러 수를 시도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영숙명화 측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가자 여론은 점차 30년 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에서 김준호라는 인물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 같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명되어 화장품 업계의 부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원군까지 나타났습니다. 김준호가 예전에 구두방에서 알게 된 단골 중 한 명이 사실은 꽤 유명한 방송 작가였던 겁니다. 그 작가는 김준호가 늘 성실하고 친절하게 구두를 고쳐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던 게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선배 기자와 협력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 사건을 조명해볼까 합니다. 사회적 반향이 큰 문제니까 공익 차원에서도 다룰 가치가 있어요. 처음에는 허영숙과 준영이 재판을 앞두고 괜히 언론에 나서는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겠느냐며 조심했지만 김준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줘야 법정에서도 우리 증언이 무게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김준호는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추억이 깃든 구두방에서 그가 어떻게 30년 전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고 지금은 가족을 되찾아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담담하게 들려주었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었지만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송 직후 SNS에는 이렇게 긴 세월을 홀로 견딘 김준호 씨에게 응원을 보낸다. 영숙명화가 30년간 이뤄낸 성과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구나 등의 댓글이 이어졌고 뷰티코리아 측은 당혹스러운 듯 아무 대응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판일을 며칠 앞두고 허영숙은 가족들과 함께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한 달을 달려온 기념이자 재판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번 모임에는 준영의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몇몇 친지들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준호에게는 손주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이 더없이 큰 기쁨이었죠. 그날 메뉴는 허영숙이 직접 준비한 잔치 음식이었고 다 함께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풍경이 마치 오랜 가족 사진 속 장면처럼 따스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때는 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준호는 쉽고 부드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크게 다치는 바람에 길을 잃어버렸단다. 기억이 사라져서 돌아올 수 없었어.
하지만 할머니랑 너희 아빠가 잘 지내는 걸 멀리서 지켜봤지. 아이들은 잠시 눈을 반짝이더니 곧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할아버지 잃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자주 볼 수 있죠?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물론이지. 2번 다시 멀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하듯 약속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준영은 잠시 아버지와 단둘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준영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모든 게 다 끝나면 우리 회사와 더 깊이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 고문이나 기술 자문 같은 형태라도. 아버지 포뮬러가 정말 소중한 기반이었는데 아버지 없이 운영해왔다는 게 늘 아쉬웠어요. 김준호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듯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다면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부담 주지는 마. 난 구두방에서 사는 것도 좋았어. 언제까지나 구두를 고치시는 건 말릴 생각 없어요. 하지만 그건 취미처럼 하시고 우리 회사에서도 기여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은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하는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졌죠. 공판 당일 아침, 김준호는 30년 넘게 간직해온 낡은 수제 구두를 꺼냈습니다. 구두방에서 직접 손질해 언제든 신을 수 있게 보관해둔 것이었죠. 그 구두는 결혼 초창기에 허영숙에게 선물 받았던 것으로 문득문득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신어야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니까. 그는 구두를 신어보고 허영숙과 준영이 함께 탄 차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호 인력과 기자들이 몰려 분주한 분위기였지만 세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한결같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들의 공방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박정교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곧이어 김준호가 증인석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김준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30년 전 그날 자신이 어떤 미팅을 했고 어떤 위협을 받았으며 어떻게 실종 상태가 되었는지 차근차근 진술했습니다. 투어나학 임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해낸 대로 전했고 이후 보험 사기 서류와 자신의 연구 노트가 일치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꿈과 가족을 빼앗긴 채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30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은 어쩌면 그들이 타인의 노력을 쉽게 빼앗아온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려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기자들, 심지어 재판부조차도 묵직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경청했죠. 서류만으론 느낄 수 없는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가 3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허영숙도 이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실종 후 어떤 소문에 시달렸으며 어떻게 회사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 진솔이 털어놨죠. 제 남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정에서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방청객 일부는 울컥 눈물을 흘렸고 김준호 역시 자리에 앉아 아내를 지켜보며 맑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박정교는 잔뜩 격앙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증인석에 선 자리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누군가 조작한 문서에 휘말린 것이라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증거와 여러 증인 진술이 촘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거기에다 아예 투어나하게 내부 인력이었던 이들이 줄줄이 나와 박정교의 지시로 보험 사기를 진행했다고 폭로하자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초반부터 대세가 확연히 기울었습니다. 김준호가 되찾으려 했던 진실은 더 이상 가려질 수 없었고 허영숙과 준영은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에도 회사와 가정을 꼿꼿이 지켜냈죠.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수차례의 공판과 증언이 오갔지만 결국 법원은 박정교와 뷰티코리아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고 김준호에게 공식적인 피해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영숙명화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고 수개월 뒤 김준호는 허영숙, 준영과 함께 다시 한번 행복구두방에 모였습니다. 불안에 떨던 골목길도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행히 방화나 위협 시도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허영숙은 오래된 구두 냄새와 더불어 김준호가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여기서만큼은 참 편안해 보이네. 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는 가게에서 일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구두 수선하는 손놀림이 어찌나 숙련된지 하고 즐겁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실 재판이 끝난 뒤 김준호에게는 회사의 공식 고문 자리가 제한되었고 또한 여러 언론에서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조용히 가족과 지내며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죠. 내가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 구두방 손님들도 불편해할 거야. 그리고 난 아직도 이 골목이 좋아. 평생을 바느질과 망치질로 살았고 그게 더 편안하네. 허영숙은 남편이 구두방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언제든 집에 와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근처에 작고 안락한 아파트를 얻어주었죠. 회사 쪽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연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2회 정도 정기 미팅만 잡아두었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제자리를 찾은 건 아니지만 분명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태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이 조금씩 늘어나고 준영의 아이들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골목에서 뛰놀며 구두방을 기웃거렸죠. 김준호는 그때마다 잘 닦은 나무 의자를 손주들에게 내주고 가죽 조각을 가르쳐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허영숙이 행복 구두방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보니 가게 벽 한쪽에 걸린 옛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김준호와 함께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바로 그 사진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허영숙은 사진 곁에 다가서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테두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수많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짧지 않았던 이별, 지독하게 아팠던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재회와 정의 실현. 결국 세월은 돌고 돌아 두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준호 씨, 내가 오래전에 당신한테 바치려던 꽃다발은 이제야 줄 수 있겠어요. 허영숙은 살짝 웃으며 밖에 있던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리본으로 묶인 그 꽃들 사이에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가 곱게 꽂혀 있었죠. 김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도 편지도 늦었어도 괜찮아. 우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날의 햇빛은 유독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빛이 마치 그동안
그들을 둘러싸던 모든 어둠을 스르륵 녹여내리는 듯 했죠. 김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사진 옆에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흩어졌던 시간들이 그 사진 안에서 한데 모여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두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김준호는 여전히 정성껏 구두를 고쳐주겠지만 더 이상 홀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서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허영숙도 회사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준영에게 경영을 맡기며 남편과 평범하지만 따스한 일상을 차근차근 누릴 계획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입을 모아 기적 같은 가족이라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오히려 이제야 온전해진 것이라 답하곤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이 부부가 다시 찾은 인생의 기쁨이자 충만함이었으니까요. 문득 한 아이가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운동화도 고쳐주세요. 김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화도 고치는 건 처음이지만 한번 해보자꾸나. 할아버지가 뚝딱 고쳐줄게. 그 작은 부탁 하나조차 행복으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집 나간 인연이었지만 결국 먼 길을 돌아 더 단단해진 가족. 고난과 시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운명의 구두방에서 시작된 한 장의 사진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